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은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5주간 동안 양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저와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일단 먼저 연구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양적 연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6장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6장 상담학 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연구라는 말만 들어도 좀 이렇게 불안이 올라오시지 않나요? 특히 이제 연구를 논문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마 연구라는 말만 들어도 거대하게 보이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도 또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연구라는 거는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그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연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것에 접근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학이나 또 뭐 심리학 이런 분야의 연구들은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연구와는 다르죠. 물리학이나 또 의학적인 그런 연구와는 달리 우리 계통은 이제 사회과학 쪽의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실험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연구라는 어떤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관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책에도 과학적인 관찰의 요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일단 먼저 같이 살펴보죠. 그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그 구성 개념, 이제 연구에는 특히 이제 양적 연구에는 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변인을 이제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객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관찰이라는 게 의도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구잡이로 하는 관찰은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관찰 대상이 이제 표본으로서의 성격을 띄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어떤 합리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되고, 연구 절차가 또 이제 연구자가 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도 있고, 또 그 연구자가 아닌 또 다른 연구자가 연구 절차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요건을 갖춘 연구 결과만이 이제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과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이제 이게 검증 가능하고 또 수정 가능하고 또 반복해서 재생 가능하다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역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구 설계의 본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연구 설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포저를 쓰시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이 연구 설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 설계라고 하면 일종의 계획이죠.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 연구에 대한 계획이죠. 연구자가 자료를 이제 연구라는 건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계획 없이는 그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로 하여금 이제 관찰이나 또 실험을 통해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논리적인 추론의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설계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제 연구 계획에 연구의 청사진, 연구 절차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집을 짓더라도 이제 설계도가 필요하죠.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정말 방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뭐 부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뒤탈이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에 있어서도 설계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연구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서 연구 그 비용을 연구 과제를 따내거나 그럴 때도 이제 프로포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 역시 이제 연구 설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또 연구 과제를 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연구 설계의 중요한 지침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구자가 알아내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제 논문 지도를 해보면 학생들이 자기가 정말 이제 뭐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 관심 분야가 좀 있겠죠, 어떤 거에.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알아내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잘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가 뭘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좀 우물쭈물하게 되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학생이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뭘 정말 알아내고자 하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처음부터는 쉽지 않고 또 그것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벌써 막 많은 걸음을 이제 내딛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책에 이런 예가 나왔는데 대학생의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연구자가 알아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학습 전략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죠. 일단 학습 전략이라는 것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지칭하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또 대학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대학생을 연구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대학생의 학습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연구 목적이 학습 전략의 어떤 진단 정도만 알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학습 전략과 관련된 원인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또 왜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지 등등. 그죠? 이제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 이렇게 제목만 보면 그래 뭐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연구자가 뭘 이걸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뭔가 초점화되고 조금 더 명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이게 이제 점점 더 명료화되는 과정이니까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연구 방법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아마 박사 논문을 쓰시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양적 연구를 해야 되나 질적 연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단순히 이제 내가 양적, 질적,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 연구의 주제 또 연구 문제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한 그 자기가 알아내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런 이제 순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습 전략 프로그램, 학습 유형, 학습 시간과 학업 성취도 이렇게 그것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건 좀 이제 양적 연구 프레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를 좀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질적 연구 심사가 있었는데 뭔가 제가 그 질적 연구의 제목을 여기서 지금 당장 나누기는 조금 꺼려져서 그런데요.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뭐 부부 관계, 뭐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라든지 부부 갈등 경험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적합한 예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연구 설계의 구성 요소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면 이제 연구 문제가 있겠죠. 이제 일단 연구 문제라는 것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반드시 좀 선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연구 문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서론 부분에 이런 연구 문제를 쓰게 되는데 연구 문제를 명료하게 연구 문제 이런 연구가 왜 필요한지 문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는 게 그것 역시 굉장히 도전이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논문 심사를 해보면 그 연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꼭 이 대상과 이 대상의 이런 측면을 봐야 되는지, 왜 중년기 여성의 이런 측면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제 뭐 대상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중년기 여성의 뭐 부부 갈등 경험 연구라고 한다면 부부 갈등을 보는 데 있어서 뭐 더 젊은 층의 부부들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중년기 여성의 대상으로 해야만 할까? 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연구의 어떤 필요성이 뭘까? 또 이 연구가 다 됐을 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연구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은 뭔가 다른 것, 조금은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 연구에 시간과 공을 들이는 게 이제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연구 문제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기술이 되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좀 애를 먹기도 해요. 또 이제 연구 분석의 단위도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연구 문제가 잘 설정이 돼 있으면 연구 분석의 단위도 연구 문제에서 쉽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분석의 단위라고 하면 이제 연구의 변인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뭐 이렇게 뭐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연구 문제가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어떤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울감이 변인이 되겠고 또 삶의 만족도가 또 하나의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 어떤 문제 안에서 이런 변인이 또 설정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여러분이 이제 연구의 뭐 연구 문제 또 연구 변인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반드시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행 연구 검토예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야지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연구는 있을 수 있죠. 비슷한 연구는 있지만 똑같은 연구가 있으면 좀 그건 곤란하죠. 근데 뭐 똑같은 연구가 있을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근데 얼마든지 이제 비슷한 분야의 연구도 트위스트를 해서 다른 것들을 같은 주제라도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행 연구 문제 또 연구 분석의 단위, 연구 변인, 연구 변인이죠. 연구 변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선행 연구를 훑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또 이제 그 연구 설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연구의 논리적인 연결이라는 건데, 연구 자료를 이제 연구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연구 명제, 그러니까 연구 문제가 어, 이렇게 명료하게 서술된 부분을 연구 명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이 연구 자료를 이렇게 연구 자료가 연구 명제를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구 자료와 연구 명제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다시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연구 목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탐색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연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이 연구하는 대부분은 아마 뭐 탐색적인 연구, 기술적인 연구, 설명적인 연구, 이런 어떤 세 카테고리에 주로 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색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먼저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사 또는 연구 대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연구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 및 경험을 얻기 위해서 실행하고, 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분야, 그런 분야에 이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경우에 이렇게 탐색적인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넓게 보고 탐색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술을 목적으로 한 연구라고 한다면 이제 대상이나 또 현상의 특성을 범주화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질적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질적 연구가 어떤 현상, 어떤 특정 대상이 경험하는 현상 등을 이제 범주화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되죠. 또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계량적인 정보를 서술하고 통계 결과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전국 청소년 학습 심리 특성 조사 연구.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인과관계를 밝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의 뭐 학습에 관한 특성을 조사해서 그냥 그 조사한 것들을 기술하는,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기술적 연구라고 해서 이게 뭐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이제 사실 기술적 연구가 조금 이렇게 폄하돼서 평가절하돼서 기술적 연구보다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설명적 연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 연구가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술적 연구도 어떤 현상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 이제 기술적인 연구의 결과물이 있어야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적인 연구, 좀 변인을 더 깊게 들어가서 보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명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현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 그 현상의 어떤 원인, 그 현상의 원인과 그 현상이라는 결과 간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규명하는 것이죠.
또 이 이제 예측 연구는 이제 미래에 이제 발생하게 될 현상, 그것에 대해서 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학습 욕구를 조사해서 미래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 욕구를 더 가질 것이냐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지, 이제 또 통제하기 위한 연구. 그러니까 이제 통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개선하고 수정하고 싶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조작하거나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또 분석 단위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죠. 이제 분석 단위는 이제 연구의 대상, 또는 이제 분석 단위, 개,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이제 개인이 분석 단위인 경우가 있죠. 또 집단이 분석 단위인 경우가 있고, 이제 기술적인 연구에서 이제 개인들의 총합인 모집단의 특징을 서술하는 것이 이제 연구의 목적이 되는 거죠. 또 설명적인 연구에서는 모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이제 이게 개인과 이제 집단이 좀 다를 때 어떤 거냐면, 집단은 이제 집단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실험, 비교, 통제 집단을 더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험, 통제, 실험 집단, 뭐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이제 연구, 이제 그것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자 심리라고 한다면, 이제 학습자 어떤 이제 개인이 분석 단위가 되는 거고, 학습 집단 간의 차이 연구. 그러면 이제 학습 집단이 이제 분석 단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교수법을 이제 시행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교수법을 시행한 집단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집단이 어떤 분석의 단위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연구의 초점이 어떤 특성, 이제 특성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동향을 살펴보는 거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행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 성, 연령, 출생지, 뭐 결혼 여부, 뭐 이런 등등 있겠죠. 또 집단이라고 한다면 뭐 집단의 크기, 조직, 위치, 뭐 구성원들의 총합,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의 어떤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특성이 이제 연구의 초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위가 연구의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행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좀 관찰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그 행위를 관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학습 전략 수준 검사라고 한다면, 검사 대상에게 학습 전략의 정도를 직접 질문하는 것, 이거는 좀 직접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학습 전략 질문지를 통해서 이제 질문지 작성을 하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관찰 조건, 그러니까 이제 학업 성취도,
학업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등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변인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이제 관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학업 성취도 학습 만족도를 이제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 환경,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학기 중이나 학기 말에 강의 평가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학습 만족도와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찰하는지.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교수가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습 만족도를 작성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적의 상황은 아닌 거죠. 보다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런 강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수가 있으면 좀 교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원래는 더 부정적으로 쓸래다가 교수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찰의 조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생각할 때도 그 설문이 어떠한 이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게 이제 또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구 설계의 목적과 요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연구 설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쵸? 이제 연구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이 이제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 설계는 가설 검증 방안을 제공하고 가설 검증 과정에서 변량을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료한 이제 어떤 명료한 절차, 그리고 이제 연구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연구 설계를 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 변량의 통제라는 부분이 조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러니까 원인, 뭐, 그러니까 독립변인과 이제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라서 변하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A라는 것이 B라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그 독립변인과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려고 할 때 독립변인 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우리 연구에서는 꼭 살펴보고 싶지 않은 변수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변인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변인들이 이제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향을 주면은 안 되겠죠. 영향을 주면 줄수록 내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불필요한 변인들을 이제 외부 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조금 더 내 연구의 가설이 제대로 이렇게 검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들조차도 이 연구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가설 검증의 어떤 그 방법과 절차, 가설 검증의 체계가 보다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연구 설계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연구 문제를 설정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양적 연구는 연구 문제를 연구 가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구 가설은 이제 연구 문제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이제 독립변인, 종속변인이 이제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교수법에 따른 학업 성취도, 교수법에 따른 학업 성취도, 교수법이 어떻게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제 연구 가설이 된다면 이제 독립변이는 교수법이 될 것이고 종속변이는 학업 성취도가 되겠죠. 또 연구 설계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외부 변인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랜더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무작위 이제 이렇게 무작위 배치, 무선 배치라고도 하는데 그 무작위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참여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A라는 어떤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치료 이제 상담이니까 인지 행동적인 상담을 받은 집단과 그냥 어떤 문제를 그런 인지 행동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를 할 때 그 집단의 사람들을 어떻게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그냥 사람들을 무작위로 막 배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집단의 이런 그 치료라는 조치 이외에 다른 외부 변인들이 그냥 다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이제 외부 변인을 통제하는 방식,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거죠. 또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뭐 좋은 연구일수록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요, 질적 연구는 조금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대상에게, 더 다양한 대상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면 더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대상자를 표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에 관한 연구라고 한다면 대학생도 뭐 전체 대학생을 대표로 한다 그러면 뭐 각 지방에 제가
어떤 지방의 어떤 각 지방에서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안 지역에서의 대학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어떤 대학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대학생을 표집해서 한다면 조금 더 대표성이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방 대학생의 어떤 특성을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뭐 천안 지역에서 어떤 대학생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천안에 있는 한 개의 대학이 아니라 천안에 있는 뭐 여러 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그 가운데 대학생을 표집한다든지 그렇다면 이제 좀 이 연구의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최적의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연구 문제를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 설계 타당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설계를 통해서 이제 가설이나 이제 연구 문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타당도라는 거죠. 내가 세운 가설을 이런 어떤 연구, 이 연구가 얼마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의 타당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당도라고 한다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라는 거는 연구가 아까 얘기하는 이제 외부 변인, 가외 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영향이 아닌 연구의 어떤 연구의 변인으로 측정된 독립 변인에 의한 영향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선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이제 외적 타당도라고 하면 external validity라고 하는데 이제 특정 이제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타당도라는 거는 좀 다른 대상, 또 다른 상황, 다른 시간대에 얼마나 잘 일반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에 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 연구에서 이 타당도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위협하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 설명,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습법과 이제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라고 할 때 학업 성취도가 A 집단, B 집단이 달랐어요. A 집단은 교수법을 다르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꼭 그 교수법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우연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시 또 이런 교수법이 아닌 다른 변인이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내가 설정한 그런 변인이 이런 결과와 연관돼 있다. 또 혹은 이제 뭐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데 뭐
우연이라든지 다른 변인에 의해서 됐다라는 그런 만약에 설명이 제시된다면 그게 이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또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이제 제일 그거죠. 표집의 문제죠. 그러니까 표본이 어떻게 선정돼 있는지, 표본이 이제 모집단, 이제 모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데 그 전체 집단의 이게 이제 레프리젠터티브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냐,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냐. 대표성을 가지면 이제 일반화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제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또 이제 외적, 내적 타당도를 다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제 반작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반작용 효과라는 것은 이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이제 측정되거나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 이제 그 연구 대상자의 어떤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된 거죠. 반작용 효과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EBS 다큐 같은 거 보면 어떤 이제 실험 상황을 설정하고 대상자에게 그 실험하고는 전혀 그 실험의 어떤 목적을 철저히 숨기죠. 철저히 숨기고 그 실험의 목적을 이제 그 대상자가 추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대상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를 내주고 수학 문제를 내주고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연구의 목적은 이제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부분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반작용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 이제 직접 이제 관찰에 관여하는 사람도 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찰하는 사람조차도 그 연구의 목적이 알 때 그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 연구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연구의 대상자에게. 그래서 그 관찰자도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 관찰하는 사람에게도 연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감출 경우도 있죠. 또 이제 연구자에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민감한 이슈들 있잖아요. 성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뭔가 도덕성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제 대상이 물론 이제 이런 연구에서 익명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좀 뭔가 그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대상자가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연구는 이런 부분을 더 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조금 편향될 수 있다, 응답이 좀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고 가능하면 그런 이제
측면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무선 배치,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의 동질성, 이 그룹과 저 그룹의 동질성을 높이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또 이제 그 통계 검증에서 이제 확률 수 근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선 배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배치를 연구 대상자를 뭐 A 그룹, B 그룹에 나눠서 배치를 했다고 해서 그 A 그룹과 B 그룹의 어떤 표본이 동질성이 있다라고 그게 이제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동질성을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 검증에서 그래서 이제 확률 수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질성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요인이 이제 거기 연구 결과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연구 변인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 또 우연히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그것을 이제 확률로 해서 뭐 95%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뭐 0.5% 미만이라든지 0.1% 미만이라든지 뭐 0.001% 미만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p-밸류를 통해서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또 표본의 어떤 대표성 향상을 하는 건데 이제 무선 표집 이제 랜덤으로 이제 표집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제 상담학 연구에서 조금 랜덤으로 표집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적 표집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편의적 표집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서부터 연구 대상자를 구하는 거죠.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적 표집에서 이제 뭐 눈덩이 표집이라 그래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이제 내가 내 어떤 반경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소개해 준 사람을 또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소개해 준 사람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눈덩이가 점점 불어가는 것처럼 그런 표집을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무선 표집이 가장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